와우! 5월 8일 레이븐분 맨시니는 아트로 프리아스로부터 WBA 라이트급 타이틀을 쟁취했다. 맨시니의 승리는 이미 예상되었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가 프리아스를 날려버린 방식이었다. 그는 1라운드가 끝나기도 전에 태풍처럼 몰아쳐서 프리아스를 침몰시켜버렸다. 타이틀 벨트를 움켜쥐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타이틀로 향한 레이의 길은 멀고 험했다. 특히 위대한 복서 아르게오에게의 패배는 그에게 매우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1981년 10월 2일 어틀랜티시티의 벨리파크 카지노 호텔에는 CBS 방송에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니카라가 출신의 WBC 라이트급 챔피언 알렉시스 아르게요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레이븐분 맨시니와의 타이틀전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시합은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터프한 시합이 될 것이다. 그는 이제 20살이고 난 29살. 그러나 컨디션은 최고입니다. 아르게오는 세체급 재패의 위협을 달성한 위대한 복서이며 75전 중에서 겨우 4번을 패했을 뿐이다. 그는 완벽한 테크닉과 펀치로 어떤 상대든지 능수능란하게 요리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이 오하이오 출신의 젊은이에 대해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맨시니는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꿈을 대신 찾으려는 커다란 야망에 불타고 있습니다. 아르게오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맨시니의 고귀한 정신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 맨시니의 스토리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르게오도 차라리 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겨야 한다. 위대한 복서로서의 명예를 걸고. 레이 맨시니는 다음과 같이 수레했다. 다락에는 너무도 귀중한 것이어서 나 혼자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스크랩북이 있었다. 난 아마 5살 정도였을 거다. 페이지마다 전부 색이 바랬고 신문기사 쪽지들도 부스러질 듯이 낡아 있었지만 그건 정말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던 것이었다. 내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쯤은 문제가 되질 않았다. 그 스크랩북은 오리지널 분붐의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다. 레이의 아버지인 레니 맨시니는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 사이 복싱사의 한 장을 장식한 라이트급 복서였다. 레니는 5피트 2인치의 키에 풍차와 같은 공격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첫 시합에서는 1라운드에 턱이 깨졌는데도 내색도 않고 끝까지 버티어 승리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했다. 그는 오하이오의 돌풍이었고 무쇠덩어리였으며 인간 발전소였던 것이다. 1941년 레니는 당시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던 세미 앵고트와 논타이틀에서 맞섰다. 게임은 레니의 일방적인 페이스였으나 판정을 앵고트에게로 돌아갔고 관중들은 야유를 퍼부었다. 그해 말 레니가 캐나다를 주름잡던 데이브 카스티요를 해치우자 분붐의 광적인 팬들은 세미와의 재시합을 원했다. 이번엔 타이틀을 걸고 말이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2년 1월 15일 레니는 징집 영장을 받았다. 기일을 잠시 연기할 수도 없었다. 분붐은 링 밖에서 싸워야 했다. 글러브 대신 총을 들고. 그러던 어느 날 박격포탄이 그를 덮쳤다. 1944년 11월 11일이었다. 아무도 그분이 살아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몸속에는 13개의 파편이 박혀 있었고 살아난다 해도 하반신의 마비를 각오해야 했다. 그런데도 그분은 1946년에 루키 그라시아노와 싸울 예정으로 링에 컴백했다. 그러나 막판에 가서 그라시아노가 피했다. 너무 터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2년 동안 아버지는 2명의 상대와 동시에 싸워야 했다. 자신의 상처와 그리고 글러브를 낀 상대와. 레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레니 맨시니는 28살에 은퇴했다. 애인인 엘린과 결혼을 하고 고향 영스타운으로 돌아와서 30년 동안 소방서에서 근무했다. 레이는 레니 맨시니가 42살 때에 태어났다. 전쟁의 상처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져서 그때쯤에는 거동이 힘들 정도였다. 뜰에서 레이와 공놀이를 해야 했던 것은 엘렌이었다. 레이는 영스타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2가지 모습을 느꼈다.
돈을 벌거나 쓰는 따위의 일상적인 면에서 레니는 거의 빵점이었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는 제왕이었다. 영스타운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관의 챔피언 붐붐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레이는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에 놀라곤 했다. 레이가 13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생일 선물로 시를 썼다. 그날 레니는 어떤 감상에 빠져야 했다. 15살 때에는 갑자기 주니어 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아무도 레이가 복싱을 계속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우등생이었고 학급의 의장이었으며 모든 스포츠의 만능이었던 것이다. 아무도 레이가 13살 때에 쓴 식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분의 고통을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이름과 함께 살고 싶다. 라고 한 레이는 그의 아버지의 꿈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스크랩북의 비극을 반드시 행복한 것으로 끝맺겠다는 의지였다. 매니저인 데이브 울프는 그와 트레이너인 머피 그리피드가 레이를 만난 때를 이야기했다. 우린 1979년에 내셔널 골든 글러브 대회에서 레이를 발견했다. 나는 인디애나 폴리스에 머피를 보냈었다. 그는 첫날 나에게 전화를 했다. 리틀 로키 마르시아노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비스 프레이저나 토니 터키 그리고 토니 아얄라보다도 레이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레이는 우승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도 덧붙였다. 레이는 너무 공격적이고 고개를 많이 숙이며 공격할 때에 너무 많은 펀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아마추어 심판들에게는 감정의 대상이지만 프로로서는 뛰어난 자질인 것이다. 그리피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레이의 잠재 능력을 발견했다. 레이는 자신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천부적으로 강한 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피드는 옛날에 똑같이 공격형으로 싸우던 맨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가 바로 레이의 아버지일 줄이야. 그리피드와 울프는 곧 레니를 만나서 협상에 들어갔다. 다행히도 레이와 그의 부모는 배부름보다는 전문 지식을 높이 샀다. 레이의 가족들은 머피 그리피드의 40년에 걸친 경험과 데이브 울프의 수완을 인정했다. 그들은 두 사람의 가식 없는 진지함에 반해서 그들이라면 레이를 대성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레니는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이 프로의 길을 포기하도록 설득했다. 레이는 그 일을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그 길이 거칠고 고통스러우며 외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타이틀을 따겠다고 말했을 때는 내 손을 꼭 쥐어주었다. 울프와 머피는 레이를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켰다. 그들은 레이를 뉴욕 스포츠 인스티튜트의 노틸러스 트레이닝을 거치게 해서 그의 근육을 강화시켰다. 그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해서 레이가 본받을 만한 스타일의 복서들의 필름을 수없이 보았다. 레이는 조 루이스의 잽과 마르시아노의 레프트 훅과 로베르토 듀란의 라이트 핸드 그리고 토니 칸조넬리로부터 에우세비오 페드로사에 이르는 파이터들의 링 테크니션십 등을 연구했다. 그들의 목적은 레이를 만능의 파이터로 만드는 것이었다. 타임스퀘어 짐에서 그들은 레이의 훈련을 녹화해서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레이의 밸런스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레이에게 공격할 때 표정을 변화시키는 것, 고개를 흔드는 것, 그리고 카운터를 치기 위해 상대를 유인하는 것 등을 가르쳤다. 레이는 링 레코드북과 같이 모든 것을 머리에 담아두었다. 필요한 것은 레이의 재능을 다듬는 것 뿐이었다. 레이의 데뷔전은 영스타운 바로 옆에 워렌에서 열렸다. 레이는 상대를 1라운드의 KO로 날려보냈다. 레이가 8전째에서도 1라운드 KO승을 거두자 울프와 그리피드는 붐붐을 LA로 보냈다. 1980년 봄에는 오하이오주 라이트급 왕자에 올랐다.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12전째에는 3라운드에 오른손을 다치고도 나머지 라운드를 상처를 은폐하며 왼손만으로 포인트를 따내서 판정승을 거두었다. 울프와 그리피드는 상당한 감명을 받았다. 울프의 사려 깊은 매치메이킹 덕분에 18전을 치를 때쯤에는 드디어 WBC 랭킹 10위 안에 들 수 있었다. 1981년 5월 16일 레이는 WBC 6위였던
조지 키드 다이너마이트 모랄레스와 싸웠다. 게임은 일방적이었다. 레이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랄레스의 라이트를 무력하게 만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펀치를 퍼부었다. 9라운드에서 레퍼리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모랄레스의 왼쪽 눈을 보고는 게임을 중단시켰다. 다음은 WBC 3위인 호세 루이스 라밀레스였다. 라밀레스의 캠프는 자신에 차 있었다. 53승 47KO 승 2패의 전적을 갖고 있던 라밀레스는 맨시니를 이기고 아르게요와 싸울 예정이었다. 그는 최근에 아르게요에게 말썽 많은 판정패를 당했었다. 둘 다 다시 싸우고 싶어 했다. 라밀레스는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했고 아르게요는 명예 회복을 원했다. 둘 다 맨시니를 시금석으로 삼고 있었다. 항상 능란한 울프는 뛰어난 수완으로 승자가 아르게요와 싸운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그는 결코 찬스를 놓치는 법이 없다. 그 시합은 최고의 걸작이었다. 맨시니는 모랄레스하고 싸울 때 하는 정반대의 작전을 세워놓고 있었다. 붐붐은 복서 스타일로 게임을 풀어나갔다. 레이는 펀치를 남발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화려한 콤비블로우를 날렸다. 그는 상대를 쫓아다니지도 않았다. 오히려 링 중앙에서 잽을 쏘아댔다. 라밀레스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레이의 대시를 예상하고 카운터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빈틈이 보일 때마다 레이는 번개처럼 몇 발의 펀치를 박아놓고 빠져나가곤 했다. 승부가 이미 명백해졌을 때인 9라운드 뒤의 휴식 시간에 그리피드는 로프에 기대어 놀라워하며 물었다. 어디서 그렇게 멋지게 싸우는 법을 배웠지?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10월 3일 오후 4시 30분 드디어 아르게요와의 게임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레이의 팬들은 붐붐을 합창했다. 그건 마치 드럼 소리처럼 들렸다. 갑자기 아르게요가 푸른 옷을 입고 링에 등장했다. 곧이어 맨시니가 링에 올랐다.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해서 시합 전의 의식대에 아무런 충돌도 야비한 행위도 없었다. 인터뷰에서 레이는 살아있는 전설과 싸우게 되어 떨린다고 했고 아르게요는 맨시니의 기사도 정신을 높이 평가했을 정도였다. 게임은 맨시니의 페이스였다. 초반부터 밀어붙이리라는 예상을 띄었고 레이는 차분히 게임을 풀어나갔다. 중반 이후 자신을 얻은 레이의 대시에 아르게요는 흔들리는 듯이 보였다. 결정적인 데미지를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10라운드까지는 확실히 아르게요가 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챔피언의 라운드라고 불리우는 11라운드에서 모든 것은 뒤바뀌어졌다. 라운드가 시작되자 레이는 돌진, 아르게요를 로프에 가두고 효과적인 펀치를 몇 방 박아 넣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정광석화와 같은 아르게요의 레프트 훅이 불을 뿜었고 레이는 그의 경력에 처음으로 매트에 무릎을 꿇었다. 겨우 일어나긴 했으나 공이 울리자 고꾸라지듯 코너로 돌아와야 했다. 나머지 라운드를 버틴 것은 기적이었다. 레이는 1급의 조정력으로 위기를 넘겼다. 13라운드 중반쯤에는 언제든지 타워를 투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울프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14라운드 알렉시스의 레프트 훅이 레이를 사로잡았고 레이는 두 팔을 힘없이 늘어뜨렸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중에 날려버릴 듯한 어퍼컷이 터졌고 레퍼리가 스톱시킬 틈도 없이 강력한 라이트가 장렬했다. 그것이 끝이었다. 게임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아르게요는 올해의 파이트였다고 말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아르게요는 붐붐에게로 가서 친절하게 말했다. 미안하네 레이. 그러나 그것이 내 직업일세. 그는 승리를 그의 경험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레이에게 자신도 첫 타이틀 매치에서 패배했음을 상기시켰다. 이 시합이 지금까지의 어떤 시합보다도 좋은 교훈이 되었을 거야. 내 말을 명심하게. 레이는 방 안에 있던 5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르게요는 슈퍼파이터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척 죄송하게 되었죠. 이건 아마 오랫동안 나를 괴롭힐 겁니다. 내가 프로답지 못했다면 유감입니다. 12월 26일 레이는 마뉴엘 아베도이와 재기전을 벌여 2라운드 KO승을 거두었다. 이듬해 1월 23일에는 도미니카의
줄리오 다이어블리토 발데스와 맞섰다. 9라운드 동안 발데스는 교묘히 레이의 공격을 피해 나갔다. 그러나 레이는 멋진 컨비네이션 블로우를 터뜨려 발데스를 비틀거리게 하고는 살인적인 어퍼컷을 박아 넣었다. 발데스는 이미 캔버스 위로 무너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더 이상 나이스가이일 수만은 없다고 레이는 말했다. 그는 아르게요가 11라운드에서 어떻게 그의 공격으로부터 빠져나갔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건 레이의 펀치에 아르게요가 데미지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잠시 머뭇거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침몰시킨 아르게요의 피니시 블로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사람들의 눈에는 불필요하고 또 잔인하게까지 보이던 강력한 라이트 한 방이었다. 아베도이와의 시합이 끝난 뒤 어느 스포츠 기자가 울프에게 레이를 너무 성급히 아르게요와 싸우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레이가 끼어들었다.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세계 도전의 기회를 몇 번이나 잡았었느냐고 물어보세요. 라고. 레니에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기회가 레이에게도 2번씩이나 찾아왔다. WBC 챔피언인 아투로 프리아스가 그의 도전을 받아준 것이다. 5월 8일 레이 분분 맨시니는 링 위에서 프리아스와 맞섰다. 공이 울린 직후 프리아스의 견제 펀치가 레이의 턱에 터졌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레이를 분발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피츠버그의 풍차 레이 맨시니는 마치 태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붐붐은 위력적인 훅으로 프리아스를 로프에 몰아넣고는 난파선처럼 무방비 상태로 출렁이고 있는 프리아스에게 가공할 만한 펀치를 퍼부어댔다. 레퍼리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선언했을 때는 1라운드도 채 끝나기 전이었다. 타이틀 벨트를 움켜쥐고 레이 분분 맨시니와 레니 분분 맨시니는 서로 끌어안은 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내 생애의 한 목표가 이루어졌다. 이 타이틀이 바로 그것이다. 레이는 감격해서 말했다. 레니도 말을 잊지 못했다. 그의 평생의 꿈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레니와 레이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났다. 영광과 감격을 클라이막스로 해서. 그러나 맨시니 스토리가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레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다.